안녕하세요. 26, 이른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악착같이 아들 둘을 키운 83세 여성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29에 추락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때 애들 나이가 고작 6, 5 그랬죠. 남편은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내더라도 집에 오면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던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아빠를 찾았겠어요. 먼저 간 애들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어찌나 용을 쓰며 살았는지. 저는 죽고 난 후 저 세상의 여정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제겐 그 삶이 지옥이었으니까요. 그 지옥을 버틴 건 순전히 우리 애들 덕분이었어요. 기주 엄마, 그래도 기주가 먼저 간 아빠 노릇을 다 하네. 꼬박꼬박 매일같이 나와서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뒷정리까지 다 하고. 어쩜 저렇게 효자야? 둘째는 또 어떻고? 성주는 성주대로 공부 잘해 면 세워주잖아. 아들 둘이 남편 빈자리 다 채워주니 기주 엄만 그래도 복은 있는 거야. 남들은 아들들 잘 둬서 과부 팔자치고 호강하며 산다고 위로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전혀 위로되지 않았지만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애들을 애답게 키우지 못하는 걸 알면서 그걸로 위안을 삼겠어요. 특히 너무 일찍 철이 들어 키우기 너무 쉬웠던 첫째한테는 더욱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아이를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공평하지도 않더라고요. 자식에게 보답을 받겠다고 키운 건 아니지만 80이 넘은 지금 제 곁에 남은 자식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남편이 없는 시간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첫째 며느리를 들였던 때였습니다. 고아라고? 네가 데려올 그 애가 부모가 없어? 네, 두 분 다 병으로 먼저 가셔서 어려서부터 힘들게 자라네요. 비록 부모 사랑은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보람이 정말 좋은 여자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고아라고 하면 내가 반대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야? 애한테 너무 모질게 굴지 말라고? 너 엄마를 그렇게밖에 안 봤어? 그건 아니지만 보람이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잘 키운 아들을 고아랑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는 없다고. 기주야, 너도 더 살다 보면 알겠지만 양쪽 부모 온전히 살아있어도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들 드물어. 너라고 원해서 아버지 없이 자라고 싶었겠니? 나는 혼자서도 너를 이렇게 기특하게 키웠는데 네가 선택한 그 애도 너 못지않게 잘 자랐겠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며느리는 어려서 양쪽 부모를 다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른 눈치를 빤히 보며 피곤하게 사는 애였습니다. 처음 인사 왔던 날에도 제 움직임과 말씨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느껴질 만큼이요. 그 모습이 참 짠하고 마음이 쓰여 막연히 잘해줘야지 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그 애한테 많은 걸 받았어요. 그즈음 제가 독감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쁜 아들들한테는 내색도 하지 못하고 반쯤 정신을 잃었던 날이었어요. 하고 많은 날 중에 하필 그날 무슨 촉인지 저를 찾아온 첫째 며느리 덕분에 응급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나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더라고요. 살면서 두 번째 본 아줌마인데 온몸을 정성스레 주물러주고 필요한 건 없는지 2번, 3번 물으면서 화장실까지 따라와 수발을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죠.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품어야겠다. 마음 붙일 곳이 되어주어야겠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무리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는 살림이라지만 그래도 여자는 비상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해. 내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많이 넣진 못했어. 뒀다가 기주한테 말하기 불편한 돈 생기면 그때 써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제 가족이니까 받아도 돼. 어려워도 시어머니다 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해라. 나도 딸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할 테니. 너는 부모가 없었고 나는 딸이 없었으니 서로 쌤쌤이라고 치자.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 선하고 예쁜 애였어요. 용모가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보면 볼수록 눈길이 가고 정이 갔죠. 저희 지방에서는 그런 얼굴을 보고 귀니 있다고 해요. 저런 애가 고작 부모 복 하나 없어 저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죠. 애들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셋째로 딸을 가졌다가 사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딸이 나한테 다시 찾아왔나 싶은 마음도 있어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살겠다고? 기주야, 그러지 말고 너가 잘 얘기해봐. 단칸방 생활을 해도 부부만 따로 살고 싶지. 누가 시어머니랑 살고 싶어 해. 저도 보람이 생각해서 당연히 분가하려고 했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는 건 좀 그래서 근처에다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보람이가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그게 아니라니까. 보람이는 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어. 엄마, 보람이 그렇게 뒤로 딴 생각하는 애 아니에요. 그리고 보람이 엄마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나를? 결혼한 아들 부부 끼고 사는 홀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 반대했지만 둘은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왔어요. 못 이기는 척 했지만 속으론 얼마나 좋았는데요. 일이 바쁜 둘째는 집에 들어오는 날도 드물었고 그나마 방문 두드려주는 첫째마저 나가버리면 적적해 어쩌나 하던 차였으니까요. 제가 그 애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그 애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거예요. 함께 살면서 매일 웃고 살았습니다. 이래서 다들 딸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고 하나 했었어요. 역시 아들이랑 딸은 다르더라고요. 일하고 들어와 부엌에 들어가는 게 힘에 부칠 때가 많았는데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것도 일절 없었죠. 어머니, 제가 한다니까요.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마음 아프게. 퇴근 시간이 내가 제일 빠른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며느리 밥상만 기다리라는 거야? 누굴 고약한 시어머니 소리 듣게 하려고. 힘들게 일하시고 돌아왔는데 저희 밥상까지 차리게 하면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저희 나가 살았으면 어머니 이 시간에 쉬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됐어. 너네 있으니까 나도 사람답게 챙겨 먹고 사는 거지. 너희 아니었으면 나 진작 물에 밥이나 말아 먹고 살았어. 얼른 들어가서 씻고 나와. 갈치가 참 좋더라. 보람이 너 갈치 좋아하잖아.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 며느리는 받은 걸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애였어요. 다 같이 퇴근해 저 혼자 저녁 차리는 게 미안하다는 말도 빈말이 아니었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보다 더 일찍 퇴근해 저녁을 차리던 애였으니까요. 평생 남 부러워만 하며 살았던 제가 남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주야, 너 사는 집이 어디라고? 우리 집은 왜?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좀 했어.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사는 거야? 바쁘면 엄마가 집에 가져다 줄 테니까 집 주소 좀 알려줘. 주소를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됐어. 반찬은 무슨 반찬.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니까. 엄마, 나 바쁜 거 몰라? 그냥 둬. 아유, 내가 나중에 가지러 갈게.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그러게, 어차피 집에 있을 시간도 없는데 왜 독립을 한다고 해서는 집이 어디냐니까? 됐어. 내가 조만간 갈 테니까 그냥 둬. 둘째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영특하기도 했지만 학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없는 살림에도 지원을 많이 했었죠. 물론 그만큼 첫째가 양보한 부분도 많았고요. 의사가 되겠다더니 기어이 의대에 들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첫째도 자기 대학 문턱 못 간 건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째 학비를 다 댔어요. 둘째는 병원 일로 바빠서 집에 있던 시간도 거의 없었는데 어느 날 벼랑간 독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말렸는데 형수가 들어와서 내외하나 싶어서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같이 살겠다고 했었거든요. 자식 독립하면 부모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특히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 먹이던 애라 더 그랬습니다. 저게 나가서 밥은 알아서 먹고 살까, 굶고 다니지나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컸죠. 그러다 저의 반찬 성화에 둘째가 집에 들르던 날이었어요. 뭘 이렇게 많이 했어. 먹을 시간도 없다니까. 그래도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잖아. 남자애들끼리 사는데 이 정도는 몇 번이면 다 사라지지. 아, 맞다. 파김치 맛있게 익었는데 좀 챙겨줄까? 됐어. 파김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남아. 밥 먹고 갈 거지? 곧 형이랑 네 형수도 올 건데 오랜만에 얼굴 보고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시간 없어. 지금도 진짜 어렵게 시간 빼서 온 거야. 그렇다고 밥 한 끼 먹고 갈 시간도 없어? 집안에 온 반찬통을 끄집어내며 아쉬운 소리를 하던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첫째가 들어왔죠. 그래도 두 형제가 오랜만에 얼굴은 보는구나 싶어 입가에 미소가 걸린 것도 잠시였어요. 생전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으로 들어온 첫째가 벼랑간 둘째의 멱살을 틀어쥐고 주먹을 쓰지 않겠어요. 아, 어머머, 기주야, 너 왜 이래? 왜 때려, 왜? 엄마 비켜요. 한성주 너 이 자식 잘 걸렸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씨, 뭐야, 형 미쳤어? 미친 건 너겠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평생 두 아들을 키웠지만 첫째가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본 적도 없습니다. 둘째가 한 번씩 저한테 버릇없이 굴 때마다 윽박 지르는 건 봤어도요. 첫째가 순하디 순하지만 단호하고 냉정한 면도 있었어요. 그 성격을 아니 둘째도 알아서 눈치 보고 적당한 선을 지켜왔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그렇게 주먹이 날아들었으니 저도 둘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만하래도? 왜 그러는 거야? 너답지 않게. 엄마,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새끼예요. 이 새끼는 맞아 죽어도 싸다고요. 말로 해. 말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얼굴을 그렇게. 이 새끼 결혼했어요. 엄마 그거 모르잖아요. 형이 그걸 어떻게... 당황한 둘째에게 여지없이 다시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에 저도 당황해 말리지도 못하고 쳐다봤어요. 결혼이라뇨. 첫째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둘째 결혼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애초에 둘째에게 만나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이라니? 성주가 결혼했다고? 성주 이 자식 지금 나가 사는 거 결혼해서 살림 차린 거예요. 저도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이 새끼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대역 세워 결혼식까지 올린 거예요. 엄마 자리에 생판 모르는 남을 부모로 앞세워 사기 결혼했다고요. 사기 결혼? 기주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 듣고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모르겠어. 성주야, 네 형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빤히 쳐다보자 둘째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맞을 짓을 한 건 알고 있다는 듯 첫째의 무자비한 주먹질을 고지고대로 견디면서요. 순간 머리가 띵 하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주 네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몰래 도둑 결혼을 했다는 거야? 대체 왜? 성주야, 대체 왜 그런 거야? 미안해 엄마. 대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순간 불현듯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야간 자율학습까지 도시락 2개를 가지고 다니던 때였죠. 따뜻한 밥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에 늘 저녁 도시락을 첫째 시켜 때 맞춰 보내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첫째가 일이 늦게 끝나 제가 대신 가져다 주던 날이었습니다. 막 저녁 시간이 시작되었는지 교문 밖을 분주히 나서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틈에서 운 좋게 둘째를 발견했죠. 기쁜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둘째가 저를 보고도 지나치는 거예요. 놀라 당황한 제 등 뒤로 들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헐, 등 좀 봐. 야, 꼽추 아니야? 나 처음 봐. 근데 성주 너 아는 사람 아니야? 너 쳐다보는 것 같은데? 난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애겠지. 멀어지는 그 대화에 심장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애들 아빠 가고 나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척추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허리를 펼 때마다 아파서 편한 구분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 어느새 꼽주처럼 등이 굽고 혹처럼 튀어나오더라고요. 병원 치료를 받은 시간도 돈도 없어서 구분 등은 제 동반자가 된 후였습니다. 그땐 저 자신을 원망했어요. 집에서 내색하지 않는다고 친구들한테도 창피하지 않은 건 아닐 텐데 하고요. 그 일은 그렇게 없던 일처럼 저도 둘째도 꺼내지 않고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 일처럼 떠올랐지만요. 설마 성주 너 설마 내 등 때문에 그랬어? 대답해봐. 엄마 구분 등이 창피해서 그런 거야? 둘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둘째는 결국 제가 준비한 반찬은 하나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동갑내기 여자애와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첫째는 우연히 만난 둘째 친구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았고요. 그 친구도 이건 아니다 싶어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였어요. 아우, 성주 그 자식 더 흠씬 패줬어야 하는 건데. 그만 좀 해. 당신이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속 시끄러우실 텐데. 그나저나 어머니 저녁도 안 드시고 괜찮으실까? 일단 오늘은 그냥 둬. 어차피 드셔봤자 체하기만 할 텐데. 머리 좋아 의사가 되면 뭐해? 사람이 덜 됐는데. 내가 그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니, 간도 크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러게. 그쪽 부모님도 감쪽같이 속인 거 아니야. 나중 일은 생각도 안 했나? 어머니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
방법이 있을지 모르잖아. 말했잖아. 진작 가봤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힘들대. 하더라도 엄마가 그 치료 과정을 버티지도 못하실 거고, 그러는 동안에는 일도 못하실 텐데 엄마가 그걸 좋다고 하시겠어? 진짜 속상하다. 어머님은 또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책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어머님 탓은 아닌 건데. 어둠이 내려앉은 밤, 문 밖에서 속삭이는 아들 며느리의 목소리에 숨죽여 울었습니다. 창피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방심한 사이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며느리 말대로 둘째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책이 더 앞섰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냥 속에 불이 난 듯 자다가 벌떡벌떡 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미안하면서도 원망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럴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제 마음을 보듬은 것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서방님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가짜 부모 세워서 결혼까지 해? 이러면 내가 나중에 기주 아빠를 어떻게 보냐. 자식 잘못 키웠다고 얼마나 원망하겠어. 아버님이 어떻게 어머님을 원망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두 아들을 키워내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요. 기다려 보세요. 서방님도 마음이 여려서 그렇게 오래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둘째가 찾아왔더라고요. 결혼했다던 여자애, 그러니까 저한텐 둘째 며느리가 될 그 애와 함께요. 그 애도 다 한통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속이기 위해 제 아들과 함께 짜고 친 고스톱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일단 빨리 결혼 허락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할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지. 니네 처가는 알아? 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아이, 그건 차차. 뭐? 이 자식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 기준이 워낙 높아서. 정재계까지 아시는 분도 많은데 결혼식에 보는 눈들 생각하시는 분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말은 해줬어야죠. 애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걸 다 일일이 말해줘야 알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 입장도 얼마나 난처해지실지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저기요, 저도 제 입장이 있잖아요. 저희도 결혼하고 싶은데 집안 하나가 걸려서 막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성주, 진짜 빠지는 게 없는 애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인기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고 병원에서도 교수님한테 인정받는 애라고요. 그런데 집안 하나 때문에 문제 생겼으니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기요, 됐다. 어머니, 됐어. 알았다. 알았으니까 성주 너도 그리고 그쪽도 이만 가봐요. 엄마. 그냥 너는 너대로 네 인생 살아라. 처음부터 그런 결정을 했으면 언제까지고 계속 속이면서 살 생각이었을 거 아니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냐마는 그냥 너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 품 떠난 자식은 어찌할 수 없다지만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던지요. 다 큰 아들 앉혀놓고 호되게 혼내는 일이야 언제나처럼 제 형이 했으니 저는 그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사돈들은 여전히 등이 굽은 꼽추 홀어머니가 아닌
두바이에서 사는 사업가 홀아버지가 있는 줄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사돈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죄스러웠지만 괜히 나서서 자기 인생 망친 엄마라는 원망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둘째네와는 대면대면 지냈어요. 둘째 며느리와는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며느리가 실직하게 된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몇 달 좀 쉬라고 했는데 며느리 마음은 편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님도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있어요. 쉬어도 어머님이 쉬셔야죠. 여기저기 괜찮은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나이 믿고 그렇게 몸 안 살이다 결국 나처럼 나이 들어서 고생해. 너 배우고 싶다고 한 것도 있지 않았어? 그거나 배우면서 천천히 해. 나중에요.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한사코 괜찮다며 금방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얻어가려니 곧 임신할 거 아니냐고 받아주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해도 나이가 애매하다는 식으로 연이 닿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 벼랑간 둘째가 찾아와 그러는 겁니다. 형수님, 형이 그러던데 일자리 구하고 있다면서요? 회사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생각보다 일자리 찾는 게 쉽진 않네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저희 장인어른 병원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때요? 사돈댁에서요? 제가 어떻게 병원에서 일을 해요? 저는 그럴 자격도 안 되는데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은 아니고 그냥 보조 같은 거래요. 근데 또 보조래도 병원 일이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자꾸 비어서 곤란한가 봐요. 어때요? 생각 있으면 말해줘요. 급여도 괜찮고 주 5일만 하면 되거든요. 둘째 며느리 사돈 쪽은 제법 규모가 있는 내과 병원장이었어요. 알고 보니 첫째 아들과 둘째 딸 모두 의사로 키워낸 의사 집안이었죠. 첫째 며느리는 결국 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든지 날이 갈수록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요. 처음엔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내색하지 않는데 넌지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난 재수 씨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성주 그거한테 대역 써서 결혼하자고 한 것도 그렇고 말이야. 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어쩌겠어.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야지. 무슨 일이냐고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묻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 그러던 애가 아침부터 코피를 쏟고 주말이면 밥도 못 먹고 잠만 자는 걸 보고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숨어 사는 사돈이라 눈치 보였지만 아무래도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몰래 그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난 병원이라 그런지 동네 병원에 무슨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요. 그 사이 정신없이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는 첫째가 보였어요. 얼마나 바빴으면 제가 그 틈에 끼어 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다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하더라고요. 보는 눈도 많은데 은근슬쩍 눈치도 많이 주는지 보는 제가 다 서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기요. 자꾸 그렇게 걸리적거리게 다니지 말고 뒤로 다니라고요, 뒤로. 죄송합니다. 빨리 다니려다 보니까. 보람씨, 알콜솜이랑 거즈는 왜 안 채워져 있어요? 바쁜데 비품실까지 갔다 와야 하잖아요. 네?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언제까지 적응 기간인데요? 아니, 시키는 것만 하지 마시고 비어있는 거 미리미리 확인해서 제때제때 좀 채워야죠. 그러라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딱 봐도 며느리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애들이 씩씩거리면서 시켜 먹는데 기가 차더군요. 애가 일을 못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할 순 있겠죠. 하지만 그걸 부모 입장에서 보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괜히 봤다 싶은 마음에 몰래 빠져나가려는데 둘째 며느리가 오는 겁니다.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색하며 밝은 얼굴로 맞이하고요. 이러다 들키면 어쩌지 싶던 순간 둘째가 첫째를 보고 손짓을 하더군요.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손을 까딱까딱 하면서요. 첫째 며느리는 그걸 보고 황급히 움직이는데 그 뒤로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래 뒤를 밟았어요. 무슨 방 안으로 들어가길래 그 앞에 있는 의자에서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귀를 기울였죠. 내가 옷 좀 단정하게 입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선 이런 옷이 병원 얼굴인데 이렇게 얼룩져 있으면 되겠어요? 아, 이게 오늘 아침에 탈의실에서 김 간호사님이 실수로 커피를 쏟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지운다고 지웠는데 얼룩이 많이 보여? 보이죠? 그럼 안 보여요? 눈도 없어요? 미안해, 동서. 내가... 쉿! 미쳤어요? 제가 병원에서 말조심하라고 했죠. 그쪽은 내 친구의 지인으로 부탁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쪽이 내 형님이 아니라 병원에 소문내고 싶어요? 미안. 나도 모르게. 상사라고 생각해요, 상사. 어차피 얼굴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나라고 사기 결혼해서 진짜 가족 들여와서 내 아버지 병원에서 일 시키고 싶겠어요? 진짜 바쁜데 그쪽 때문에 신경 쓰여서 일도 안 잡힌다고요. 그럼 일이라도 잘하든지. 일도 못한다면서요? 내가 아직 병원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미안해. 내가 얼른 익숙해질게. 됐고요. 한 번만 더 병원 식구들 사이에서 일 못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 나오면 두고 봐요 진짜. 가만히 듣자 하니 제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아무리 못마땅한 가족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면박을 줍니까? 더는 참지 못하고 그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뭐라도 들켰나 싶은 얼굴로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 정체가 저인 걸 아니 더 놀란 표정이었고요. 어머니! 보람아, 가자. 너 옷 갈아입고 나와라. 나는 너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일 안 시킨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얼른 나와. 저기요. 그쪽은 신경 꺼요. 가족 일이니. 내가 내 며느리 여기서 일 못 시킨다는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저는요. 내가 그쪽한테 들을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싹수부터 알아봤지만 위아래도 없이 자기 세상에서만 사는 싹바가지랑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요. 보람이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라니까. 전 당황한 둘째 며느리의 말을 끊고 첫째 며느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뭐라고 더 대꾸하고 싶어 했지만 자기 아버지 병원이라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거기서 다 뒤집어 엎고 그 원장이라는 사돈 찾아가 죄다 밝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니 거기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애초에 아쉽지도 않았던 둘째 며느리 그냥 없는 셈 치고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렇게 첫째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속상한 마음에 혼을 좀 냈습니다. 너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런 꼴을 당하면서 거기에 있어. 처음부터 싹이 보인다 싶으면 그냥 나왔어야지. 바깥일 하다 보면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 원래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벌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너가 왜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돈에 목을 매냔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기주도 잘 벌고 나도 버는데 그 돈 몇 푼에 성주처한테 그런 수모를 겪어야겠어?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어딨어요. 한시라도 젊을 때 돈 벌고 애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어머님도 빨리 쉬고요. 내 걱정을 네가 왜 해? 어머니, 허리 편치 않으시잖아요. 그 몸으로 사람들 눈치에 따가운 시선까지 받아가면서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찬밥 더운 밥을 가려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날 며느리와 둘이 눈물로 청승을 떨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우면서도 애가 너무 가여워서 울었고 며느리는 저한테 못 볼 꼴 보여서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둘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거길 가, 사정 뻔히 알면서. 보람이 얼굴이 하도 안 됐길래 대체 무슨 일 때문인가 싶어서 갔다. 네 처가 네 형수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는 말 안 하든? 내가 말했잖아, 쉬운 일 아니라고. 그리고 내 형수인 거 솔직하게 말 못하는 사정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래? 하마터면 현지 입장 되게 곤란해질 뻔했다고. 나는 또 어떡고. 그래서 말 안 했잖아. 마음 같아선 내가 이 병원 사위 장모다 하고 싶은 거 너 생각해서 참았다고. 그래도 현지는 현지 나름대로 생각해 준 거야. 형수 형평 고려해서 남들보다 급여도 5%나 더 책정해 주기도 했던 거라고. 이게 다 형수를 위한 일인데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퍽이나 네 형수 위한 일이었겠다. 네가 네 처 하는 말을 못 들어서 그렇지. 걔가 얼마나 말을 못되게 한 줄 알아?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했더만 뭐. 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병원이니까 당연히. 조용히 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네 처 말만 믿고 쪼르르 와서 나한테 이럴 일이야? 기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너 머리 좋아 의대 갔대도 그게 너 혼자 간 거야? 네 형은 너 의대 보내겠다고 어려서부터 돈 한 푼 달란 적 없어. 그 돈 고스란히 네 학원비로 들어갔고 대학 학비는 누가 대줬냐? 다 네 형이 일찍이 사회생활 시작해서 너 지원해 준 거 아니야. 아이씨, 그놈의 학비 갚으면 되잖아. 갚는다고. 그럼 당장 갚아. 네가 양심이 있었으면 돈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갚았어야지. 이게 보자 하니까 온 식구들을 다 지 밑으로 생각하지. 너 그냥 이제 이 집에 오지 마라. 그렇게 네 처랑 처가 개처럼 굴 거면 아예 오지도 말라고. 둘째에게 그렇게까지 쏟아낸 건 처음이었어요. 사기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도 별말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못마땅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는 둘째 놈도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렇게 호되게 혼내고 쫓아냈는데 둘째는 정말로 발길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 형 연락처도 차단했는지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고요. 화가 나서 병원까지 찾아간다는 거 그냥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셈치고 살자는 마음 반, 그래도 머자나 정신 차리고 스스로 찾아오겠지 싶은 마음 반이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둘째가 반성하며 찾아오는 일은 없었죠. 그렇게 세 식구끼리 그럭저럭 살았어요. 둘째 빈자리가 허전하긴 했어도 며느리가 있어 견딜만 했고요. 그런데 살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또 찾아온 겁니다. 그쯤 택배 일을 시작한 첫째가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거예요. 남편 앞세운 고통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식 앞세운 고통은 비할 바가 못 되더군요. 애 목숨이 간당간당 했을 때 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고 하고 싶었습니다. 발가벗고 전 국민 앞에서 생쇼를 하라면 생쇼를 하고
개똥 묻은 신발을 핥으래도 기꺼이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인 자식을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주야, 아이고 내 새끼. 기주야, 정신 좀 차려봐. 응?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엄마 두고 어딜 가. 기주야, 안 된다. 안 돼, 가지 마라. 내 새끼 안 돼. 기주 아버지, 기주 좀 살려줘요. 내 새끼 좀 살려줘. 여보, 나랑 어머니 보여?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아들은 제 손을 잡을 힘도 없었어요. 제가 아들 손과 팔을 정신없이 주무르는 와중에도 겨우 시선을 저와 며느리 쪽으로 두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끝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꺼풀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을 듣고 온 둘째 아들 방문에 잠깐 정신이 퍼뜩 들었죠. 그래도 자식이라곤 이제 둘째 하나 남은 건데 그 녀석이 글쎄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 싶네. 아버지도 모자라 형까지. 형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딨다고. 난 이제 누구를 기대고 사니? 네 영 없이 내가 어떻게 사니, 성주야. 그래도 형수가 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형수랑 힘내서 살다 보면 마음도 나아질 거야. 형도 그걸 바랄 거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요. 형 가기 힘들어. 그 말을 곱씹자니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첫째 보냈다고 며느리와 남처럼 살 생각은 없었지만 사별한 며느리의 기대사는 염치 없는 시어머니가 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기대어서라도 자식이 있는데 왜 사별한 며느리를 붙들고 살겠어요. 이 녀석이 자식 노릇을 제 형한테 다 넘기더니 이젠 남이나 다름없는 제 형수한테 그걸 떠넘기려는구나 싶어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며느리한테 짐으로 남을 것 같아서요. 마음은 아팠지만 그 일은 시간을 끌수록 저도 며느리도 힘든 일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49제를 끝내자마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 다 넣었다. 이거랑 기주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며 기주가 모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챙겨서 나가라.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니요. 어딜 나가요? 그럼 남편도 없는 시댁에 계속 그렇게 살 셈이야? 너 아직 젊다. 젊어도 한참 젊어서 재혼해도 100번은 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얼른 새 출발해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긴 어딜 가요? 새 출발이라뇨. 제가 어머니를 두고, 아니, 기주씨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 저 너무 섭섭해요.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질다고 생각해도 별 수 없어. 나 너 앞길 막고 싶지 않아. 기주도 너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지. 다 늙은 시어머니 수발 들고 사는 거 원치 않을 거야. 나는 늙어가고 너는 아직 젊음이 창창한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니? 살다 보면 기주도 잊혀질 거고 너도 새로운 출발이 고플 텐데 괜히 그때 가서 눈치 보여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여기서 빨리 정리하자. 그게 맞는 거야. 아니요, 저 안 가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 절대 안 나가요. 제가 어딜 가요? 갈 곳이 어딨다고요? 저 내보내지 마세요. 저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발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사는 건
정답이 아니었어요. 30 초반. 얼마나 아까운 나이예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붙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집도 내놨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해야 정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절대 안 나간다고 버티던 며느리도 결국 두 손 두 발 들었죠. 근데 그 착한 게 나가면서 제가 준 돈에 둘째가 남긴 돈 일부까지 다 넘겨놓고 갔더라고요.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놓인 외로움에 마음이 너무 사무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나 나나 하늘 아래 기대 살 곳이 없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몸살이 단단히 났습니다. 병원에 갈 힘도 없어서 둘째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간 걸 알더니만 단번에 표정이 굳더군요. 형수가 나갔다고? 아니 왜? 내가 내보냈다. 있는 게 이상하지. 귀주도 없는데 보람이 그걸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사니. 그래도 어차피 형수 고아라며 갈 곳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잖아. 고아라고 남의 부모 모시고 살아야 돼? 내가 왜 보람이 짐으로 살아야 하니? 자식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 나 바빠서 자주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면 되지. 누가 너더러 같이 살자든? 그 정도도 못해? 나랑 기주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차피 남처럼 살자면서 찾아오지도 말라면서. 아니, 이러면 내가 또 현지 눈치를 얼마나 봐야 하는데. 안 그래도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은근히 집안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는데 엄마 챙기면 현지가 가만히 있겠어? 하다못해 물려줄 돈이라도 있으면 몰라. 이 집도 전세잖아. 전세금 얼마나 한다고. 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계산부터 한 거야? 나 챙기고 살면 떨어질 돈이 얼만가 하고? 아니, 내가 현지 앞에서 면이 안 서니까. 네 형이 너한테 쓴 돈 당장 보내라. 뭐? 나도 너한테 더는 바라는 거 없으니까 내가 평생 너 키우면서 쓴 돈, 네 형이 쓴 돈 죄다 갚으라고. 네가 사람 새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전 둘째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 키우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애가 그렇게 금수만도 못하게 자랐나 싶어 서러웠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둘째를 붙들고 치고 때리고 한참을 맞고 있더니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그게 둘째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자식 하나 없는 사람으로 산 세월이 20여 년이었죠.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요. 그래도 어찌저찌 꾸역꾸역 살게 되더라고요. 하늘이 스스로 결단을 못 내리는 제게 은덕을 베푼 건지 20여 년 만에 뜻밖의 기회를 주시더군요. 어르신, 혼자 오신 거예요? 가족분이랑 함께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없어요. 같이 올 가족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깜빡깜빡 하셨던 게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검사 수치를 종합해보면 퇴행성 인지기능 저하. 의사 양반, 내가 어려운 말을 몰라요. 천천히 알아듣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치매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서. 치매. 그 한마디가 뇌리에 콕 박혀서 다른 말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건 제게 불행이면서도 행운 같은 일이었습니다.
절대 잊고 싶지 않은 내 가족들을 잊게 되는 일이면서 비로소 자유가 주어진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애초에 치료할 생각도 없었어요.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제 마지막을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모진 결정을 내릴 성미는 못 되어서 저 나름대로 저다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첫째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길 결심한 그날부터 완전히 곡기를 끊기 시작했죠. 굶어 죽을 작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허기를 느끼면서도 음식을 찾지 않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지막을 결심하고 나니 대단히 견디기 힘든 일도 아니더군요. 어차피 찾아올 사람도 없는 적막한 집안에서 죽음을 고요히 기다리는 일. 그게 제 마지막이었어요. 누군가 요란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할머니 계세요? 까무룩 정신을 거의 놓고 있을 쯤이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누군가 열린 문으로 들어와 저를 흔들어 깨우더군요. 행여 내가 가고 난 후 이웃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며칠 전부터 문고리를 잠그지 않았거든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그것도 VIP 병실이었어요. 생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혼자 쓰는 으리으리한 1인 병실이요.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누구? 다행이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제 곁에 있던 건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얼굴이 무척 낯이 익더라고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도 만나고 그 남자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 미음으로 배를 채우고 나니 천천히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그때 병실 문을 열고 아들 또래의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 남자는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그렇지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건 진작 느끼고 있었어요. 느닷없이 나타난 남자애도 그렇고 이 큰 병원의 이사장이 날 찾아온 것도 좀 이상했죠. 어르신, 큰일 날 뻔하셨어요. 재민이 녀석이 가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그게 무슨... 나는 지금 도통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죽었나? 죽어서 헛것을 보는 건가 싶은 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어르신을 애타게 찾았던 사람이 올 겁니다. 나를 찾아요? 대체 누구길래? 무서워 죽겠네. 다들 착각한 것 같은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를 애워싼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낯설고 무서운데 그 애만큼은 보자마자 알아보겠더라고요. 응? 가만. 너 보람이 아니냐? 어머니, 대체 이 꼴이 뭐예요? 왜 이러고 계세요? 이러려고 저 보내신 거예요? 잘 사셔야죠. 건강히 잘 있으셨어야죠. 절 보자마자 저한테 안겨 눈물을 쏟는 그 애는 틀림없이 첫째 며느리였어요. 반갑고 서러운 마음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병실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애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감히 그런 욕심을 내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런 욕심을 내면 연락 없이 조용히 새 삶을 꾸린 며느리의 삶에 분탕치를 치는 것만 같았거든요. 놀랄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곁에 있던 남자애를 데려와 제게 인사를 시켰어요. 어머니 손자예요. 응?
손자라니, 무슨, 기주 씨 아이예요. 그때 저 임신했었어요. 집에서 나오고 몇 주 뒤에 알게 된 거예요. 혼자 낳았어요. 혼자 기르려고요. 뭐야? 아니 너, 그러면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애를 혼자 낳아서 혼자 길렀단 말이야? 세상에, 낯익다 했더니 다시 보니 그의 얼굴에서 첫째 얼굴과 며느리 얼굴이 보이더군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며느리는 오히려 임신 사실이 핑계가 되어 짐이 될까 찾지 못했다더군요. 애를 낳고도 몇 번이고 고민했는데 결국 못 찾아갔다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남자와 인연이 되어 재혼하게 된 거였습니다. 고아에 애딸린 과부 며느리를 들인 그 집에서 그 애를 미국으로 보낸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조건을 내세우셨거든요. 그때 저랑 이 사람, 그리고 재민이 모두 한동안 미국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도 유학하고 못한 공부도 하면서요. 공부를 했어? 미국까지 가서? 잘했다, 잘했어. 아유, 정말 감사한 분이시네.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을까. 죄송해요, 어머니. 찾아뵙고 싶었는데 저만 살겠다고 어머니를 너무 혼자 뒀어요. 사는 내내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귀국하자마자 어르신부터 찾겠다고 얼마나 수소문했는지 몰라요.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서방님이 정말로 어머님 버린 거예요? 어머님 나 몰라라 하고 산 거예요? 버리기는 내가 버린 거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그저 내 앞에 네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감사해. 정말 감사해. 용서 못해요. 절대로.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를, 아무리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해요. 며느리가 분노하며 울부짖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누군가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그 얼굴을 거기서 볼 줄은 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장님 찾으셨다고요? 아, 한 교수 왔어요. 인사해요. 중요한 VIP 분이신데 한 교수한테도 첫 번째 VIP 환자가 되겠네요. 여기는 한성주 교수라고 이번에 우리 병원에 새로 부임해온 신경과 교수인데요. 순간 저도 그 녀석도 전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병원에 새로 온 교수라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나이든 둘째 아들이었어요. 제가 20년을 먹은 만큼 그 녀석 얼굴에도 세월의 그림자가 느껴지더군요. 당황해서 말문이 막힌 그 순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성주? 당신이 이 병원 신경과 교수라고? 형수? 아, 형수 맞죠? 이게 무슨... 당신 아는 사람이야? 왜 몰라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머니 나 몰라라 하고 이 지경까지 만든 그 둘째 아들이요. 뭐라고? 예?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인연이 있을까요? 20여 년 만에 며느리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손주를 만난 것도 모자라 그 병원에 새로 부임해온 교수로 연 끊고 살던 자식까지 만났으니 말이에요. 돌고 도는 세상이라지만 그 녀석은 업보가 그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며느리는 퇴원한 저를 병원과 연계된 도심의 실버타운으로 옮겼어요. 평생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같은 내부에 청소며 식사까지 다 해결해주는 곳이었죠. 이런 곳은 비싼 곳 아니야? 저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욕심낸 거 하나도 없으니 이 정도는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선 집에 모시고 싶은데 집에 시어머니가 계셔서요.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그냥 집에 가련다. 여기는 부담이 돼서 못 있겠어.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여기 계셔야 제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어머님 뵐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도 바로 지척에 있으니까 오며 가며 치료받으세요. 치료를 받는다고 낫는 병도 아닌데. 시기는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서방님 문제는 다시 의논하기로 했어요. 의논이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수를 병원에 둘 순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병원에서 놓치기 아까운 인재도 아니고요. 이 병원에선 쫓아낼 생각이에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인데 죄송해요. 어머니 이 지경까지 둔 사람 전 용서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 이 병원에 둬요? 보람아, 그래, 고맙다. 내 마음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래도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는 상관없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네 마음 상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며느리는 결단력 있게 이사장과 모의해 아들을 병원에서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위기가 찾아오자 아들은 그제야 저를 애타게 찾더군요. 며느리는 기어이 둘째 아들 부부를 제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어머니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돼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엄마, 나는 엄마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형이 남긴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니 연세를 생각했으면 진작 찾아 뵀어야지. 어떻게 자기 부모를 그렇게 나몰라라 하면서 살아요? 그러라고 데려온 거 아니니까 할 거나 확실히 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큰 불효를 저질렀어요. 네가 뒤늦게 뉘우칠 사람도 아닌데 이제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이는 걸 보니 급한 일이 있긴 있나 보구나.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형수, 나 그렇게 편하게 산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 병원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 후로 나도 대릴 사위로 힘들게 살았다고요. 거기 가서 대릴 사위로 살 여유는 있고 어머님 자식으로서 살 여유는 없었나 봐요. 빤히 곁에 아무도 안 계신 거 알았을 텐데. 나도 엄마 챙기고 싶었죠. 하지만 다 들켜버렸다고요. 저 혼자면 또 몰라요. 자식이 밑으로 둘이나. 그래, 엄마 손주가 둘이나 있어요. 손주 봐서라도 저 한 번만 좀 봐줘요. 이 병원에서도 팽당하면 나 진짜 갈 곳도 없고 우리 애들 앞길도 캄캄하다고요. 형님, 제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이제 기댈 곳이라곤 형님밖에 없어요. 정말 저희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나중에야 안 사실인데 둘째 며느리의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더군요. 그 집 첫째 아들이 저지른 일로 병원도 넘어가고 그 일 해결하면서 지인들과도 갈등이 커지면서 도움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빚도 늘고 당장의 벼랑 끝에 선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누구도 용서할 생각이 없더군요. 기가 막히네. 사과하라고 데려왔더니 끝까지 어머님 마음에 부담만 드리고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양심도 없지. 이만 나가보세요. 기회는 드릴 만큼 드린 것 같으니. 형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러는 거 형이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형이 살아있었으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그쪽 흠심패서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게 한이라고 했었으니까. 뭐라고요? 이번에 어머님 보는 게 마지막인 줄 아세요. 어차피 그럴 생각도 없었겠지만 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신경 끄고요. 형수,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제발 엄마.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미 끊긴 인연 누구한테 폐가 되라고 너를 붙들겠니? 전 애타게 울부짖는 아들을 외면했어요. 저도 할 만큼 했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누굴 용서하고 말고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저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 후 아들은 병원에서 나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나 몰라라 산 비도덕적인 의사를 둘 수 없다면서 쫓아낸 것이죠. 그 후 저는 천국 같은 실버타운에서 매일같이 며느리와 손주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력이 전 같진 않아요. 결국 시간에 따라 먼저 간 자식도 남은 자식도 있겠죠. 하지만 원이 있다면 딱 하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며느리 하나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사람, 내게 유일한 자식으로 남은 사람, 우리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조용하고 빠르게 이 삶이 끝나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